저는 일본을 미워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그들이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모진 고문에 뼈밖에 안 남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아버지가 없던 저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장터에서 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본의 만화를 보며 일본의 게임을 하며 일제시대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해 78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나무랄 데 없이 잘 자라주었고 막내 아들만 빼고 하나 둘씩 지 짝들을 만나 결혼을 하고 명절이면 다 모여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는 가족을 보면 아버님이 지키신 이 나라의 손주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뿌듯했습니다. 제 인생은 늘 가족의 명예와 원칙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날이 와버렸습니다. 어느 여름날 막내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막내는 회사 일로 일본으로 출장을 가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오냐, 그래. 어떤 아이가 우리 막둥이 마음을 훔쳤냐? 그게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 여자예요, 아버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문당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로 돌아왔던 그날, 어린 나이의 형은 일본 헌병을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일본 여자라고?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이 자식아, 시대가 변해도 피는 변하지 않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괘씸한 놈. 어디 우리 집안에 일본 피를 어림도 없지.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세상에 국적 따지는 게 어딨어요. 당신은 몰라. 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잖아요. 아들이 행복하다고 다 옳은 건 아니야. 그건 선을 넘은 문제인 거야. 여보, 그 여자는 무슨 죄가 있어요? 글쎄, 두 말 더하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저는 TV 볼륨을 더 크게 눌렀습니다. 듣고 싶지도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제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 후 노인정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 선생 아들, 일본 여자 데려온다며? 에이, 독립운동가 손자가 그럴 리가 있나. 아니, 요즘 애들은 지 조상도 몰라요. 그 말들이 마치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틀린 건 아니야. 이건 집안 체면의 문제야. 생각하면 할수록 막내가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보낸 카톡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유미코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 생각도 이해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밑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둘이 웃으며 찍은 셀카. 일본 어딘가 바다 앞에서 뭐가 좋다고 웃고 있더군요. 그 사진을 보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좋은 사람? 좋아하시네? 일본 사람 보고 좋다고. 참내, 이 자식 좀 보게. 힘들게 다 키웠더니 누구 맘대로 결혼을 한다고? 그 말이 입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카톡을 들여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걸렸지만 이번만은 결코 꺾일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유미코는 일본에서 병원 영양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 병원으로 가려고 교류 프로그램 지원 중이에요. 나중에 꼭 소개해 드릴게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휴대폰을 덮어버렸습니다. 소개? 됐다. 내가 그 꼴을 보려고? 나는 절대 그 여자 볼 일 없을 거다. 그날 이후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내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여보, 민준이 생일인데 한 번이라도 연락해 볼래요? 저는 그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TV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못난 녀석, 이예비를 꼭 이겨먹으러 들어? 일본 여자라니? 웬만해야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잊게 될까봐. 그래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밀어냈던 겁니다. 3달 뒤 타고 나가던 마을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졸고 있던 운전자가 마을 버스를 못 보고 들이박은 사고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제 몸은 튕겨 나가버리고 눈앞이 번쩍하고 모든 게 끊겼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눈을 떴을 때 다리가 깁스에 묶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법 재활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정말 다행이지 뭡니까? 나이를 먹어 그런지 좀처럼 뼈가 붙지 않고 집에 가고 싶은데 긴 재활 치료가 지루하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내는 며칠간 병실을 지켰지만 부산에 계신 장모님이 몸이 안 좋아 돌보러 내려갔습니다. 큰아들 내외도 가끔 들여다 봐주긴 했어도 평일에는 우두커니 창밖만 바라보고 지내게 됐습니다. 병실은 그저 고요했습니다. 가만히 혼자서 이런저런 걸 해야 하니 번거롭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재활을 다녀오면 새 이불이 반듯하게 놓여 있고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식판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마 간호사, 누군가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깼을 때 누군가 제 발 밑에 수건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단발머리 젊은 아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발 구부리면 안 돼요. 새로 온 병실 간병인인가? 말투가 어딘가 좀 어눌했습니다. 한국말이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물 따뜻한 거 여기 있어요. 드세요. 그 간병인은 고개 숙여 웃고 나갔습니다. 명찰표에 유나? 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름은 알았는데 그 간병인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내 식판을 닦고 내 옆에 조용히 귀를 두고 갔습니다. 비타민 몸에 좋아요.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발을 씻기러 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오늘은 햇빛 좋아요. 10분 산보하세요. 산보? 아, 산책. 어색한 한국말이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나 양은 늘 같은 시간에 왔고 내가 잠들면 조용히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얼굴은 자주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 손길이 이상하게 익숙해졌습니다. 늦은 오후 TV를 보고 누워 있는데 유나 양이 작은 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환자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유자차예요. 겨울엔 마시면 좋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달달한 유자의 향이 병실에 퍼졌습니다. 단 걸 안 좋아했는데 이거 참 술술 들어가네. 뚜껑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낫게 한다. 그렇네, 그렇지.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오후가 되면 유나 양과 그 유자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덧 3개월이 지나 퇴원을 앞둔 전날이 됐습니다. 신세 많이 졌네? 덕분에 병실에서 편했어요. 물어보진 못했지만 외국분인가 본데 한국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하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 간병인 유나 양은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건강 하세요. 환자분. 손에는 노란 유자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유자차를 건네주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간병인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퇴원 날 아침 막내 아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못 찾아뵙고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다리 괜찮으세요? 그래, 오랜만에 보니 마음이 좋구나. 넌 언제 일본에서 온 거냐? 혹시 그 일본 여자까지 여기 데리고 온 거라면 안 본다, 난. 아버지 유미코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왜들 싸우려고 그래요.
그만해요. 정말이지. 우리는 병원을 퇴원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아들이 지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지낼 만하셨어요? 아버지 성격에 잘 참고 재활까지 잘 받으셨네요. 그 말 끝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병실에 간병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외국인인데 마음이 곱고 참 성실하더라. 이거 봐라. 유자차까지 아빠 드시라고. 아침에 주고 가더라.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유나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맞아.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 간병인이 제 아내 유미코예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밥 숟가락을 탁자에 놓으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유미코는 일본 병원 영양사로 일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치셨다는 소식 듣고 자기가 아버지 곁에서 간병을 해보겠다고. 아버지가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다. 제가 반대했는데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숨어서 간병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일 교류 프로그램으로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에 3달 동안 와 있어요. 속여서 죄송해요. 그 간병인 유미라는 사람이 바로 유미코예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를 돌본 게 네, 전부 유미코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미코의 말투, 손길, 유자차 병에 붙은 메모, 그 간병인의 따뜻한 진심이. 그랬구나, 그런 거였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미코는 아무 말 없이 내 곁에서 내 얼굴을 닦아주고 발을 닦고 따뜻한 유자차를 같이 마시고 그 안엔 진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유나라는 간병인, 그게 유미코라니. 아내도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유자차를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린 너무 몰랐네요.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탁자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코끝에 유자차 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이 퍼질수록 미움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을 싫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유미코가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에 유미코랑 한국으로 가요. 뭐? 한국에 온다고? 네. 아버지 손주 다온이도 같이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유미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유미코가 안고 있는 손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미코의 따뜻한 눈을 쏙 빼박은 내 손주. 할아버지, 안녕.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미코, 고생했다. 유미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미코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 맛이 어쩐 일인지 내 어머니 손맛이 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이 참 예쁘네. 다온이라 했지?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온이에요, 아버지. 세상의 모든 따뜻함이 다 오다라는 뜻이에요. 유미코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한국말로 따뜻한 온기라는 뜻이라서요. 저희 둘이 같이 지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따뜻한 유미코의 마음 같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이젠 진짜 가족 같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지. 다온이는 두 나라의 말을 함께 배웁니다. 할아버지, 오지상. 두 단어를 번갈아 부르며 웃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싫어하는 걸 멀리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에서 조금은 해방돼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나누는 건 국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요. 살다 보면 우리가 미워하던 것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이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을 미워했지만 결국 일본 며느리가 그 미움을 감쌌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마음입니다. 국적이 아니라 사람, 피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 말이 아니라 행동이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낫게 된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보세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